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꼭지로 이제 공동주거가 뭔지 또 우리 사회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주거가 공동주거가 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이 공동체 모습이 또 어떤지, 여기에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 김용창 교수님께서 먼저 좀 토론을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가 주거, 주택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민스러운 지점이 이렇게 주택이라는 의미가 고정된 의미가 아니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계속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있는 주택 또는 주거의 의미하고 시대의 국면에 따라서 변화되는 주택 또 주거의 의미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그 주택 또는 주거의 의미 또는 가정의 의미, 이 단어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가족,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를 보호하는 요새로서의 그 장소,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 또는 주거의 의미가 되고, 그러면 그 사회에서 제공하는 주거 공간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러면 그러한 그 기본적인 사회 구성 단위를 요새로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한테 이제 반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주거 또는 그 거주 장소, 이것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와 그 거주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이제 충돌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뭐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재산으로서 투자로서의 본질로서 투자로서 기능하는 주택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에 기반해서 주거의 본질을 자꾸 상실하는 쪽으로 그 주택의 생산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상은 우리가 고밀화하고 그 다음에 그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고층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빨리 공동체 생활을 하기보다는 위아래로 빨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도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습성은 결국에는 그 재산 가치로서의 그 주거 기능을 의미해 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주택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주택의 의미냐라고 봤을 때는 결코 지속 가능한 의미는 되지 못할 것이다. 가장 큰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그 아파트의 문화나 수직화된 아파트 주거 공간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항상 하고 있느냐면, 남자가 주로 일을 하고 여성이 그 집에서 가사노동에 전념을 하고 식구는 자녀가 1명 내지 2명으로 구성된 이 가구가 노멀 패밀리다, 정상 가구라고 보고, 그 정상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로서 그 아파트의 기본 구조를 설계를 하고 그거 입각해서 그 현대 사회를 지탱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가구 개념이 이미 비정상 가구로 전환한 사회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 더 이상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자녀가 둘이 있는 그 가구가 정상 가구가 아니라 이미 소수 가구가 된, 비정상 가구가 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그런 개념에 입각한, 어떻게 보면 근대적 개념의 가족에 입각한 그 주거 공간 개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저는 거의 한계에 왔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그 주택의 기본 설계 구조와 그 주택의 아파트 기본 동선 구조나 그 베이 구조나 이러한 것들이 방의 설치나 이런 것들이 자꾸 왜 그러한 그 근대적 개념의 가족 개념에 입각해서 설계를 할까 하는 부분으로 이제 반성이 되는 거고, 도시의 주거 공간도 그런 식으로 계속 배치를 하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주거 공간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황 기자님이 뭐 30년사에서 오랜 취재를 하셔서 주로 공동체라든지 이런 그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사실 공동주거란 무엇인가라는 게 철학적이어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는데요. 일단 그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그 시대에 수요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주거 요구하는 그 형태들이 달라질 텐데 지금 어쨌든 인구 구조가 뭐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뭐 정상적인 가구 기준 그 인구수가 지금 뭐 4명에서 3명 그러다 지금은 1, 2인 가구 중심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게 뭐 분명해졌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직업적 변화라든가 우리가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제 이게 화두가 된 그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주거 이런 것들은 바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공동주거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언론사에서도 새로운 그 기존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모든 분야에서 다 뉴노멀이라는 거를 찾아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키워드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언컨택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개인 공간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 될 거다라는 걸 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공동주거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주거는 무엇인가 이거 자체보다는 그런 걸 생각해봤습니다. 예. 저희 뭐 도시대학교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 사실은 이 도시에서 이 공동체라는 거는 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사실은 뭐 도시 공간에 또 공동체를 어떻게 담을지는 굉장히 큰 다음번인데 뭐 학회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또 라이프 스타일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뭐 도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공동체를 담을 건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를 그 이야기하라고 해서 머리가 지금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거란 또 공동주거란 저는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가르치기도 하는데 주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공동주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사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점을 이렇게 가져본 적은 솔직히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오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도서학회도 이 주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담론에 대한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의 그 공동주거의 모습은 사실은 공동주거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각의 주택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형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처한 모습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평적으로 모여서 살 수도 있는데 수직으로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60년대부터 들어와서 여태까지 했었던 거죠. 한 40년간. 그렇지만 그런 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게 어쩔 수 없었던 시대적 소변이었었죠. 그러면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유형이 들어왔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도 아마 똑같이 그런 방법들이 결국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의 그 공동주거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선호가 매우 컸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직적으로 살아보니까 뭔가 사는데도 불편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직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만 결국에는 잠만 자고 오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결국엔 위아래 좌우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사람은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가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재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러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현대 도시나 미래 도시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학술적으로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그것이 소프트웨어적인 건 하드웨어적인 건 해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까? 일반적으로 센스 오브 커뮤니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거학뿐만 아니라 주거 단지 또는 도시 설계를 하면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급하는 주거가 공동 주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주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중요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런 노력들 속에서 아마 여기서도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하히 마련해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코비드 19 거기서도 중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뭐냐면, 물리적 환경이 좋거나 도움을 떠나서 결국에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곳은 아무리 외적으로 충격이 강하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걔들은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여하이 이 공동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도시에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더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거 뭐 미래 사회를 그리는 모습 보면 거기 공동체라는 게, 특히 대면 공동체는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볼 때도. 우리 최 대표님께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주거 단지를 많이 만들어 오셨는데, 이 사실은 실무하는 분들이 결국은 이런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실 때는 결국 이제 주거 단지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럼 조금은 뭐 질문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당선이 되고 이게 공모 제한 경쟁이니까 이 공동체성을 어느 정도로 담아야 될지, 그 공동체성을 아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획일화되는 그런 어떤 뭐 중정형의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을 연상시킬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눈에 띄게 한다면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창을 오르내리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랄까요? 변하는 라이프스타일의 그런 특성을 반영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네. 그 분명히 있죠. 앞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공동주거는 특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공동주택이 1960년대에 이제 마포아파트 단지를 이제 휴시라고 해서 이제 처음 도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단초가 잘못 꾸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단지 개념을 넣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파트를 이제 저층에서 고층이 올라가면서 우리 단지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공간에서는 도시 안에 섬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제가 이제 단지라는 개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라는 개념이 법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단지란 갖고서 뭐 다른 것이. 근데 그 부분은 소비자도 원하고 아무래도 또 그게 제도 비싸게 팔리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까지 영위되는 것은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정부 정책이 이제 빨리 공급해서 이걸 넣어줘야 된다. 배고픈 사람한테 빨리 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밀빵이건 보리빵이건 쌀빵이건 간에 어떻든 간에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럼 공급을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대부터 대량 건설이 들어갔고, 거기에 80년대부터는 이제 1기, 2기 신도시 건설이 들어갔다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간 뭐 500만 원 건설, 뭐 200만 원 건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계속 나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개발업자, 즉 건설회사에서는 적은 원가를 절감하면서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프로토타입입니다. 다양한 주거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타입 갖고서는 빨리빨리 칠 수 있는 거. 그것이 건설회사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민들은 뭐가 있느냐면 우리 주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보면은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에는 그 단지에 대한 그 주택지에 대한 외부 공간 계획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오로지 단위 주택에 대해서 설명만 합니다. 단위 내부 공간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주민들한테는 먹혔다는 얘기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재화로서의 가치하고 주거 본질의 가치 이걸 논할 적에 우선 주민들한테는 주거의 본질보다는 재화로서의 가치가 더 강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맞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주택이 보금률이 이제 100%를 넘고 또 이제 전 우리나라의 주거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게 90%가 넘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뭐 자잘못을 떠나기 하기 전에 모든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티 문제가 나오고 소셜 미션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직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LH 근무했을 적에부터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 공정화가 많이 안 됐었고 또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제 조금 더 수면으로 더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계획을 하고 설계하는 입장에서 그쪽에 모든 것이 공급자 위주로 설계를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또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계를 했고 거기에 이제 전부 다 입맛이 맞춰져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지금도 제가 오늘도 이제 여기 LH 담당 계시지만은 LH 세상 서울교회 공무 지침을 봤어요. 앞에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강릉에 뒤에 가서 보면은 규제가 엄청 심해요.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동 길이가 일정 거리 넘으면은 감점은 0.5점. 뭐 층수가 뭐 층수 변화를 5개층 이상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면은 그거 벗어나 버리면 또 감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거가 성냥팔 아파트가 됐다는 얘기죠. 또 하나 저기 한 거는 외국인이 그 한국에 와서 살면서 아까 이제 우리 이재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이웃 주민을 아래우측으로 만나고 천정과 바닥으로 만나고 영국은 이웃을 벽과 벽으로 만난다. 그것이 자기가 왔을 때에는 상당히 이상하게 왔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갖고 커뮤니티 부자라는 얘기죠. 그 기사를 봤을 적에 제가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하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해야 될 변화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측면에서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설계를 한 40년 하면서 우리 주거 아파트를 말하다 하는 제목하에서 지금 AN뉴스 건축신문사에다가 10회 연재를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이제까지 어느 선에 와 있는 건가? 이제는 변화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공동주거라는 개념도 바꿔야 되겠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를 것이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그 공급 중심이 아니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 사용자 중심의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법들이 관련 법들도 완전 개정해야 된다고 해요. 단지 개념은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맞습니다. 다 도시 안에 섬을 만들어 갖고 전부 이기주의, 남하고 이 탈발지 모르는. 아까 이제 우리 저기 김승 여기 저기 취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사회적인 병리 현상, 범죄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이제 말씀한 대로 바로 활성화와 소규모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공동주거가 1970년대에 그 영동개발 할 적에 아파트 단지라는 개념을 갖고서 슈퍼블록으로 그걸 했어요. 지금의 아이도 나와 있는 게 잠실이죠. 잠실 같은 경우가 특히 잠실, 반포, 1, 2지구 같은 것들인데 거기하고서 그것보다도 강북에서 생활하고 강남에서 생활하고는 저는 참 달라갑니다. 그거를 이제는 우리는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려면 이제 우리의 주거에 대해서 공동주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정부 공공에서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 입장 그다음에 주민 시민 그 입장에서 같이 좀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 또 LH 처장께서 하시는데 너무 심하게 이거 우리가 자비판을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반성이 되는데 사실은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우리나라는 영국은 옆으로 이웃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아래 위층이다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다른 결의 이제 저 TV 드라마 있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 히트를 한번 쳤죠, 그죠? 스카이캐슬 보면 뭐 심지어는 엄마가 하는 선택이 가정은 망가져도 되니까 너는 S대 가라. 이렇게 자녀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김영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주거의 본질이 뭐냐. 주거를 우리가 정말 주거로서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느냐. 오히려 돈으로 돈먹기 내지는 부동산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본다. 이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위아래의 이웃을 만나는 걸 떠나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소음 갈등 때문에 폭력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러한 이제 현상도 있죠. 우리 박 지장께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그러면 우리 어쨌든 3기 신도시를 맞아서 LHS도 비전도 새로 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의욕적으로 새로운 어떤 방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또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어떤 비전과 새로운 어떤 단지 만들기, 임대주택 만들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동주거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제가 아까 그 최도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하나 좀 이 사실관계 하나 좀 바로 잡아야 될 만한 게 그 지침서의 규제가 지금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저희가 지침서에서 갖고 있는 규제를 직원들이 이래도 될까요 싶은 만큼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이 건축가 대한민국 건축가분들의 의식과 전문성을 믿자. 그러니까 다 풀고 우리가 임대주택에 갖는 디자인과 제약 요소를 지침에서 다 빼버리고 최대한 그분들의 창의력을 살려드리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침의 규제사항은 저희가 걱정될 정도로 일단 다 만큼 뺐습니다. 뺐는데 지금 들어오는 작품들을 보면 분명히 디자인적으로 진일보한 부분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기능이 그만큼 또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디자인이라는 게 아름다움과 기능의 전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두 개 다 밸런스 맞춰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주택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공동주택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공동주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가 과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뭐 100% 넘는 이 자가 정책들이 실현될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저 공동주택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효자 역할을 한 것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 개발 논리 시대 때 만들어진 공동주택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공동주택의 공동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들은 잘 없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주부분들, 애엄마들, 아주머니들 정말 잘 뭉쳐요. 저희 그 애엄마 보면 저보다 더 많이 바쁜데 그 공동체가 본인의 이익들하고 결부되는 공동체란 말이죠. 정서는 없고 야 우리 애가 어디 학원 학교를 다니고 어디 학원이 잘 가야 돼? 이런 교육에 대한 이 정보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동주택이 없었죠. 전부 다 골목길 사이사이에 좁은 골목길에 거기서 축구하고 놀고 그러다가 엄마들이 야 일로 와 밥 먹어 들어가자 천하 밥 먹어 들어가자 그러면 한 명 두 명씩 이제 저녁 때 해수욕에 들어가. 그 정서를 나누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보만 나누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가로질러 가는 빠른 길을 단지들이 막고 있어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단지가 됩니까? 저는 그게 강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진주에도 그런 단지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막 되게 약올라요. 왜 내가 이 단지 때문에 내가 갈 길을 돌아가야 되지? 서로가 같이 닿을 수 있는 도시 속에 사는데. 근데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단지형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서로가 다 도시민들로서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우리 이제부터 없을 거예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솔루션을 마련해 주십사고 저희가 김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 계신 이 대한민국의 주거 부분에 대한 일가를 이루고 계신 이 전문가분들께 한번 저희가 자문을 요청합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형의 주거 공간이 갖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장점은 분명히 하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주거 품질이 굉장히 안 좋고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급격하게 도시화되는 상황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으로 주거 공간을 공급하지 않았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품질을 우리가 누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그거는 그런 표준화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의 주거 공급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그런 장점 반드시 저도 크게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너무 빨리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을 빨리 융통시키기 위해서 황금성이 무지 좋아야 하는 좋은 형태, 황금성이 좋아야 하고, 황금성이 좋으려면 독특하고 이질성이 강한 상품보다는 거래가 표준화될 수 있게끔 표준화된 거래의 표준성을 확보해야 할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바로 쉽게 저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집이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계산의 용이성, 이게 갖춰져야 하는 그 요건들 때문에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빨리 됐고, 성공한 만큼 후유증이 컸던 이유는 바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그런 것이 가능했던 거는 정상가족, 아까 말씀드린 정상가족 모델 하에서 그러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이 가능한 주거 공간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소비가 됐고, 그게 가치가 그런 주택이 비싼 집이고 가치가 있고 그런 투자 가치도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이 먼저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공간적 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정상가족을 전제로 하고 그걸 반영하는 산물로서 주택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상품화 시켜서 공급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의 사회적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보면 과연 미래의 방향에도 그러한 식의 우리가 만들어놓은 지금과 같은 주택 상품이 또는 공간 상품이 유지가 될 거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잘 아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노무라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일본에서 그 가족이 이제 변용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이제 보이지 않는 가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인비저블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과거 전통적 가족은 이미 해체된 거고 그러면 혼자 살거나 결혼 안 한 가구나 부부 가구나 그다음에 남자 가족을 중심으로 봤으면 그 처가 가구 그다음에 자기 친가 가구 이게 각각 떨어져 살고 노령화가 되다 보면 케어가 안 되고 상품 소비도 쉽지가 않고 이런 상황을 그러면 한 공간에서 살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이 일상적으로 같이 거주하지 않는 이 가족들 매일매일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이 가족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이걸 유지한다는 건 그 사회를 전체적으로 재생산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무리를 두지 않고 그럼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주거 형태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보다는 소셜 패밀리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계속 움직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되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지금과 같은 단지형 아파트,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표준화된 그 모델, 공간 모델의 주택 상품이 여전히 이 관계를 사회적 관계를 수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일상생활에서 보면 마당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건 마루나 마당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처리를 공동생활을 사회적 스킬을 거기서 처리를 해왔는데 이게 개별화된 가족을 전제로 한 주택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거실의 형태로 집 안으로 들고 왔단 말이에요. 집 안으로 들고 와가지고 집 안에 방 배치하고 거실을 두고 그걸 기초로 해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개별화된 가족을 전제로 한 사회적 관계 재생산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의 주거 공간 모델이 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른 데도 많이 변할 거기 때문에 주거의 의미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고 상품 공간의 디자인도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이 사실은 이게 이 주거가 결국 이제 상품으로 우리가 취급해 온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뭐 돈, 안전, 그죠? 어쨌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을 하다 보니까 뭐 거기로 다 수렴되는 주거를 만들어 온 거고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집에서도 보면 가족 간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관계가 굉장히 변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변한 사회를 아주 몇십 년 전부터 만들어둔 그런 주거가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최 대표님. 예. 제가 보원 설명을 하나 드릴 필요가 있어서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비판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주거에 대한 본질적으로 지금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회가 변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주거 공간을 창출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규제 아닌 규제.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택개발 촉진법, 주택건설 촉진법, 주택법이죠. 주택건설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거는 그대로 놔두고서는 겉에만 앞으로 임대주택을 어떻게 할 건가 갖고 논의를 한다면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아까 이제 한 예를 들었던 거고 지금 역시 이제 여기 소위 학회장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형태의 지구단위계획 내용들이 우리 전부터를 갖다가 다 만들고 있어요. 주택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또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설계의 입장에서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가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카피만 겉포장만 바꾼다는 얘기죠.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공사에서도 이제 그동안 많은 걸 해왔고 수없이 많은 걸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주제에 나오겠지만은 왜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지난 4, 50년 만에 LH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많이 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하려고 단지별 혼합, 주동간 혼합, 또 주동에서의 층간 혼합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지 못하고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우리 하우징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법규의 내용대로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건폐율 30%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트렌드 변화 못해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지자체가 갖고서는 건폐율 너무 버리면 이거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아니 특별건축구역이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상당한 좀 제가 이제 다행히 뭐 어디 제 지방 같은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을 하나 트는 경우는 있어요. 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적에는 그냥 이런 포괄적인 것만 얘기가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 처방을 해야지만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